네, 이번 경제 언박싱은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희집 에너 아이디어 컨설팅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유가가 참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일단 예.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지금 뭐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뭐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중동에서의 분쟁도 있고 지금 어떻게 좀 기본적으로 좀 전망하시는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하마스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상당히 유가가 단기간에 좀 급등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요 이스라엘 지역은 사실 석유가 나는 지역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네, 이스라엘이나 가자나 뭐 웨스트뱅크, 시리아, 레바논 다 사실 석유가 나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지금까지는 유가 상승은 다시 원위치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중요한 것은 근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스라엘과 아랍 전체 전쟁으로 확전될 경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유가가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렇죠. 5월 유가 차트를 보면 5월에는 한 70달러 정도 선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95달러까지 장중에 찍고 네네. 지금은 이제 83달러 정도 와 있어요. 네네. 이게 조금 이제 주춤한 상태인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매체에서 보면 예측하기를 국제유가가 이 이란전으로 확산하면 150달러까지 배럴당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고하고 왜 이란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건지 배울 좀 설명 해주세요. 그 이란이 그 석유 시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란은 그 석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해협을 사실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면 유가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 67% 정도가 저희가 중동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 호르무즈 해역을 지나오나요? 그 중에 90%가 호르무즈 거기를 해협을 만약 지나기 찾아내버리면 때문에 완전히 수급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 60% 원유 수입이 그렇군요. 차질을 빚게 되는 요소가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란이 다시 원유 생산을 많이 해서 최근에 하루 한 3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뭐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혹시 일어난다면 이란의 뭐 석유 시설이 파괴되거나 그렇겠네요. 또는 미국의 제재가 다시 또 강화되면은 이란의 석유 생산과 수출이 어려워지면 한 300만 배럴이 주는 충격은 또 석유 시장에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란 좀 뭐 추가 질문이긴 한데 이란만 사실 산유국은 아니잖아요. 다른 산유 하긴 아랍권들이 만약에 동조를 하거나 암묵적으로 생산을 좀 끊는다거나 이러면 좀 영향이 있을 수 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 사우디, 쿠웨이트, UAE 이런 국가는 최근에 이스라엘과 관계를 복원하면서 좀 서방에 좀 가까운 그런 상황이고요. 이란이 이제 상당히 적대적인 특히 종교적 지도자들에 의해서 상당히 반서방적인 그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무장 조직을 지원하는 것은 이란 쪽입니다. 사우디나 쿠웨이트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란은 적극적 지지를 할 가능성이 있고 사우디나 쿠웨이트, UAE 이런 국가들도 만약에 민간인의 희생이 크면 그러면 이제 범아랍이 이제 단결할 수 있는 위험도 거기까지도 확산될 수 있긴 하지만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최악의 가정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여러 요소들이 만약에 실제로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럼 그 유가와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까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유가 이제 많은 기관들이 생각하기에 150불 정도까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대비를 좀 저희는 항상 워스트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게 국제 정세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문제인데 우리나라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도 사실 문제가 많잖아요. 엄청난 지금 위기입니다. 한전이나 전부 다 지금 적자 상태고 에너지 수급에는 정말 천수답처럼 유가 움직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 상황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난 정부에서 특히 한 번도 이제 전력 요금을 올리지 않았고 그랬죠. 또 연료비 연동제를 하기로 했다가 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도 한 4번 정도 전력 요금을 올렸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한전도 32조 적자였고 작년에 그렇죠. 또 가스공사도 뭐 적자라고 할 수 있는 미수금이 한 12조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산업은 지금 큰 우선 재정적인 위기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렇게 재무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투자를 조금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발전소를 좀 추가로 짓던가 뭔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인 투자가 돼야 이 인프라나 시설이 유지가 되는데 이렇게 투자가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1년에 저희가 9.15 순환 정전을 겪었는데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전 정부에서 상당히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 안 되면 그 상황은 보통 3, 4년 뒤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우선 재무적으로 빨리 이게 복원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악순환이 이제 시작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는 말씀이신데 궁금한 게 그럼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로 이렇게 시작된 건 아니라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된 걸 거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다고 그걸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은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유가가 낮고 가스 가격도 낮고 그랬죠. 그래서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좋은 시기였습니다. 신경을 안 쓰죠. 그럴 때는 투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상당히 모든 제도를 좀 정비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때 저희가 너무 비싼 구조로 에너지 비용이 낮다는 것을 너무 확신하고 고비용 구조로 많은 체제를 전환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싼 재생에너지를 그것도 비싼 가격에 많이 구입하다든가 그것이 이제 전부 원가로 다 쌓여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날 때는 뭐 상관이 없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서는 아주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에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좀 그런 조처를 좀 취해가지고 좀 구조를 혁신하는 작업이 좀 필요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딜레마는 있습니다. 딜레마예요. 이게 사실 에너지 효율과 이게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은 탄소 중립 이런 문제들이 강조될 때는 또 에너지 문제는 좀 사그라들잖아요. 그렇죠. 환경이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밸런스를 좀 맞춰야 되는데 이게 치우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문제가 터지는 그런 문제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설계나 기획을 좀 중장기적으로 잘하는 그 헤드쿼터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이제 우리 에너지 시장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산업부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산업부가 그것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좀 지지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에너지는 이 정치 이슈가 돼버려 가지고 지난 정부에서는 너무 탈원전에 매몰됐었고 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죠. 좀 이런 에너지 정책은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를 위해서 좀 이렇게 중립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좀 정책을 필 수 있게끔 정치권에서는 좀 정치적인 그런 활용은 좀 안 하시고 좀 지지를 해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의도 분들이 과학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산업 전문가도 아닌데 그거를 정치 이슈화해서 그냥 액면으로 가지고 싸우는 모습은 국민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은. 좋을 것도 없고요. 그렇죠. 많이 장기적으로 특히 손해가 크죠, 국민들한테. 좋은 얘기 좀 해볼까요? 이거 원전 업계가 뭐 호황기를 맞고 있다, 수출을 잘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인 건지 정확히 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원전은 우리나라한테는 아주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집트, 루마니아 등에서 원전 수출을 했는데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수출은 이제부터 곧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잠시 좀 어려운 점은 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이슈 문제로 조금 협의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게 잘 풀리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체코,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또 아시아 지역에서도 여러 국가가 원전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상황이 좋은 건데 왜냐하면 저희는 스스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다른 많은 국가들이 원전을 굉장히 하고 싶은데 그 국가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없습니까? 기술도 없고 다 수입해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비싸고. 그렇죠. 우리한테는 엄청난 기회인데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상당히 원하는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재생에너지를 많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싸잖아요. 비싸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비쌉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을 많이 하기 어렵고 이 원전이 굉장히 중요한 대안인데 그런 국가들은 원전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들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잘 노력한다면 좋은 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K포드, K방산에 이어서 K원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K원전 뭐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네요. 네, K원전은 뭐 추가로 제가 질문드리면 이 원전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고 이제 어떤 매출이 높아지고 기술 수출하다 보면 후처리에 대한 지금 문제는 이게 결국 클린 에너지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방사능 뭐 잔여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이거 처리 방법이 없어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한 연구 개발도 뭐 세계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거기 만약에 새로운 사업으로 후처리 관련돼서 사업을 저 R&D를 할 수 있는 여력도 더 생기고 이게 이런 순환 구조가 생기지 않을까 저 혼자 좀 생각입니다만. 아니 정확하십니다. 그 폐연료에 대한 부분이 미국과 한국 간의 상호 협조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역이고요. 그렇죠. 상당히 큰 시장이 또 열릴 수 있는 그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근데 모든 에너지는 이제 죄송합니다. 모든 에너지는 단점들이 조금씩 있는데 뭐 석탄, 가스, 다 온실가스가 좀 배출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원자력은 적은 양의 그런 독성 물질이죠. 하지만 안전을 굉장히 저희가 중시 여기면서 해야 되는데 요 원전은 안전 그리고 폐연료 처리 부분이 또 한 번 또 큰 시장이 열리는 그런 사업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로 우리 K 방산에 이어서 K 원전도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